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는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시험에서는 지금 이제 말씀드리게 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더 많이 출제됩니다. 이게 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몇 가지 좀 더 기억하실 것들이 좀 있어요. 3.1운동은 만세 시위.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되는 순간 무조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3.1운동이거나 만세 시위는 3개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60만세 운동이거나 광주학생회 운동이거나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임시정부는 좀 달라요. 임시정부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3.1운동은 3.1운동이지만 여러분이 딱 구별하면 보통 답이 나오는데,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3.1운동 이후에 여러 임시정부들이 만들어져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다루는 건 한 3가지 정도만 세 정부 정도만 다루는데, 실제로는 6개 이상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서는 3개만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순서대로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3.1운동 직후에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건 연해주에서 대한국민의회예요. 대한국민의회. 그래서 여기는 정통령을 손병희로 했던, 됐죠? 그러니까 손병희는 누구냐면 동학의 3대 교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러시아 영지에 있었다. 그래서 일명 여기는 노령정부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제일 먼저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면 상하이에 그 신한청년당이라는 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한청년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정당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운형,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실제로 결성을 했던 신한청년당을 기반으로 해서 임시의정원이 만들어져. 그리고 이제 이들이 뭐 기본적인 법령을 제정한 다음에 자, 상하이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제 4월 중하순에 국내에서 13도 대표들이 모여요. 그래서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국내라는 거, 국내. 됐죠? 국내에서 13대 대표들이 모여서 국민대회를 개최해. 자, 그러면서 수립되는 정부가 한성정부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해도 3.1운동 이후에 3개의 정부가 동시에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논의가 있냐면, 근데 3.1운동이 가장 크게 성공했던 건 우리의 민족적 역량을, 그러니까 이제 정말 대한민국 이제 대한독립 만세라는 요 단순한 하나의 방법. 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독립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수많은 뭐 논의들이 있었지만 그 단순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냥 통일시켜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졌던 거잖아.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구심체 필요성이 점점 커졌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정부가 분열돼서 이렇게 난립되면 안 된다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구심체가 될 정부를 하나로 통합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3개의 정부에 대한 통합의 논의가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통합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한성정부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령정부의 멤버들도 한성정부에 좀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상하이 임시정부의 멤버들도 한성정부에 포함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세 정부 중에 교집합이 제일 많았던 게 한성정부입니다. 그래서 한성정부로 통합되기로 결정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성정부로 통합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나라를 잃은 망국정부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상징적 의미에서 국내에서만 한성정부를 한번 구성했다, 뭐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이 정부가 여러분 1910년도 그 살벌한 무단 통치하에서 어떻게 국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론가 나가야 되죠. 근데 어디론가 나갈 때, 그래서 정부가 한성정부로 통합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사실은 이슈, 그 당시에 가장 큰 의견이 대립이 있었던 건 뭐냐면, 그러면 나가는데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야. 어디로. 됐죠? 그래서 위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그럼 이제 크게 2개의 의견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 우리 임시정부가 어디로 가야 된다? 상하이로 가야 된다. 됐죠? 그래서 이 상하이로 가자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만주, 그러니까 연해주 쪽으로 가야 한다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상하이로 가야 한다는 건 이걸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외교 독립론의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 같은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만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뭐냐면 이게 국경과 가깝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본과 싸워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상하이는 국내에서 너무 멀다야. 뭐 어떻게 싸울 거냐. 그리고 조선인들이 그러니까 상하이가 몇 명이나 있냐. 조선인들이 많고 일본과 싸울 수 있는 만주로 가야 되지 않냐. 이게 만주 중심론이에요. 그래서 만주 중심론은 대표적으로는 무장투쟁 쪽을 주장했던 이동희와 같은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초기에 가장 큰 사실은 이견을 보였던 곳이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좀 중도적 입장을 띠던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 계열 우리가 보통 준비론, 실력 양성론이라고 하는데 이쪽 계열에서 상하이 쪽에 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사실은 이제 3.1운동이라는 게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에서도 그러니까 같은 제국주의 국가 안에서도 일본한테 왜냐면 워낙 3.1운동을 이들이 이제 무자비하게 무력으로 탄압했기 때문에 야, 니들은 좀 해도 너무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국제 여론이 우리한테 조금 우호적인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제 강도 일본과 싸워서 일본을 힘으로 물리치는 건 좀 비현실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을 통해서 왜냐면 상하이는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국제적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조계지를 그러니까 서구 열강들의 조계지로 이렇게 열어놓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각국의 대사관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을 통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일본을 압박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현실적이지 않냐라는 이 외교 독립론 쪽에 손을 들어주게 돼요. 됐죠? 자, 그래서 결론은 자 9월에 상하이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장소는 상하이. 그 다음에 자 정통성은 그러니까 한성정부. 아까 이게 한성정부가 가기로 했던 거잖아. 그래서 한성정부로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마지막 순간에 물론 이제 대일은 따랐겠지만 가장 좀 불만이 있었던 그룹은 아무래도 만주 연해주 세력이겠죠. 그래서 이제 대한국민의회로 대표되는 이 만주 연해주 세력들은 자 8월에 정부를 해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하이로 합류하게 됩니다. 됐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구성이 됩니다. 자, 가볼게요. 그럼 이제 조직은 어떻게 됐느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근데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원래는 처음에는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었는데 이걸 이승만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결국 임시정부가 승복을 해요. 그래서 자, 대통령 중심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상권 분립에 입각한 자, 공화주의, 민주공화주의 정부예요. 그리고 요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910년대 복백주의로 갈 거냐 공화주의로 갈 거냐는 논란은 굉장히 많았지만 결국 독립운동가 사이에서 공화주의로 결정됐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도 공화주의로 가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 상권 분립에서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하나만 제가 써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 그러니까 입법부에 해당하는 의회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권 분립의 형태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 이렇게 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회만 그래서 제가 써드리고 가면 이 의회를 뭐라 그러냐면 임시의정원이라 그래요. 이 임시의정원이 뭐냐면 입법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국회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하나 써드리고 갈게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사료가 출제될 때 그래서 다른 데는 별로 나올 게 없거든요. 근데 모든 어떤 법령이나 규칙을 만들 때 아무래도 이런 걸 입법부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의정원이라는 게 혹시 사료나 이런 데서 눈에 보이시면 무조건 임시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대통령에는 이승만. 그러니까 대표적인 외교 독립론자죠. 그 다음에 국무총리에는 이동휘.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장투쟁론자잖아.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구성될 때 어떻게든 이제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조합을 최대한 이제 통합을 시도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을 하나 써드리면 안창호. 됐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렇게 세 명이 자 상하이 임시정부의 트로이카예요. 트로이카. 됐죠? 가장 핵심적인 세 명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이동희, 안창호.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갈게요. 자, 임시정부의 활동에서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만국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부가 구성되려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이 정부는 만국정부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포인트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정부가 어떻게 재정을 마련하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군자금 모금이라고 얘기할 거야. 됐죠?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정부는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연통제입니다. 연통제는 뭐냐면 그냥 비상연락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국내에서 상하이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국내에서 상하이로 이렇게 이어지는, 국내에서 상하이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비상연락망이야. 됐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연통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관리하는 기구를 교통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통국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뭐 도로교통부라든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됐죠?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국정원과 가까운 거야. 됐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연통제를 통해서 정보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연통제를 통해서 자금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로 총괄하는 기구가 교통국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자금 조달 위해서 만주에 이륙양행을 만들어요. 만주에. 됐죠? 요건 이제 만주에다 만든 거고, 그래서 그 아일랜드계 영국인이었던 쇼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로 대표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바깥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륙양행 2층에 사실은 뭐 교통국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륙양행은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그냥 상업 행위를 하는 여러 가지 뭐 돈 버는 그냥 가게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연통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이자 운영 체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백산 안희재라는 분이 만든 요거는 이제 어디냐면 부산이에요. 부산. 자, 부산의 백산상해.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부산의 백산상해가 그래서 이륙양행이 연통제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금을 조달하고 그다음에 독립의연금을 걷고 그다음에 애국공채 같은 것들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늘날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국공채죠. 국공채. 정부가 그러니까 대규모 뭐 국책사업 같은 거 할 때 이런 국공채 같은 거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미리 땡기는 거지. 근데 이거는 만국 정부의 공채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이게 5년 만기다 뭐 10년 만기다 해서 내가 그 돈을 좀 더 적금보다 조금 더 이익되는 형태로 해서 뭐 받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거의 뭐 독립공채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독립의연금을 걷었다 그랬잖아. 독립의연금.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돈 추가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의연금을 걷는 거나 애국공채를 발행하면 그걸 사는 거랑 뭐 사실은 근데 실제로는 뭐 비슷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금 조달. 왜냐면 만국 정부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구를 만드는데 근데 실제로 이 연통제 조직이 얼마 안 가서 일본한테 발각이 되면서 실제로 임시정부는 이후에 여러 가지 자금난에 굉장히 허덕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교로는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해요. 김규식. 근데 실제로는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3.1운동 직전에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아까 제가 신한 청년당이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신한 청년당 시절에 파리강화회의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김규식을 먼저 파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김규식이 그 실제로 유럽 파리에 그러니까 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야? 그래서 그냥 갔다가 며칠 있다 금방 온 게 아니라 거기에 왜냐하면 파리 강화회의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 머물면서 왜냐하면 거기에 그 외국의 주요 열강들의 정상급 이런 인물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독립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김규식이 좀 오래 머물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신한청년당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상하이 임시정부가 탄생한다 그랬잖아. 그쵸? 그리고 나면 김규식에게 그러니까 외국에서 여러 가지 좀 활동을 좀 하기 좋게 임시정부가 김규식에게 외무총장이라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외교통상부 장관이라는 그러니까 명함을 하나 만들어줘요. 됐죠? 이런 간판을 하나 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파리강화회의 김규식을 파견했다는 건 그래서 두 단체가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보냈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신한청년당이 보냈다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김규식 간 건 한 번이지만 됐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요. 이 구미위원부는 워싱턴에 있었던 건데 실제로는 뭐 이승만 개인 사무실이기도 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외교활동을 전개했는데 자, 결론 갈게요. 자, 결론은 뭐냐면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상하이 임시정부가 이거 하려고 상하이에 간 거잖아. 그쵸? 자, 그런데 결론은 자, 아무 성과 없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누가 누굴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그 열강들이 사실은 다 그놈이잖아.
누가 누굴 도와줘? 똑같은 놈들인데. 그쵸? 그래서 사실은 아무런 성과 없어서 이것 때문에 임시정부가 위기에 빠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조직으로는 광복군 총령, 광복군 사령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령은 부대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총령의 지휘부가 광복군 사령부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만주 지역에 1923년에 육군주만 참의부를 만드는데 나중에 이거 우리가 무장독립전쟁편에서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좀 기니까 줄여서 참의부라고 할 거야. 이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신문 간행하는데 여러분 독립신문은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우리가 독립신문 그러면 무조건 독립협회가 아니라 자, 독립신문이 누구도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독립신문이 있어요. 왜냐면 이름이 너무 좋잖아. 그쵸? 그 다음에 사료편찬소에서 한일 관련 사료집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를 주도했던 게 배감 박은식이고요. 자, 요 책에 요 한일 관련 사료집에 근거해서 나중에 배감 박은식 선생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한일 관련 사료집을 뭐 발행하기도 했다. 그래서 논도장 하나 찍어 두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1923년 국민대표회의로 갈게요. 여러분 1923년 국민대표회의는 사실은 임시정부, 특히 상하이 정부 시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이 국민대표회의라는 게 개최가 되냐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 임시정부가 실제로 이제 상하이로 갈 거냐 만주로 갈 거냐 이런 많은 그러니까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근데 결국 상하이로 갔던 건 뭐 하기 위해서야? 바로 외교하기 위해서잖아. 맞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 외교 성과가 없는 거야, 거의.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갈등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무장투쟁론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교독립론에 대해서 가장 경계했던 게 무장투쟁론자들이거든.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잘못하면 그러니까 독립운동 무용론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장투쟁론자들은 사실은 이 부분을 경계했던 거야. 그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당시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의병 항쟁이나 그 다음에 무장투쟁, 그러니까 독립군이 돼서 무장투쟁 할 수 있었겠어?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신 그거는 지금 우리가 그냥 쉽게 뭐 난 했을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 인생 하나 포기한다고 내 목숨 하나 포기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야. 왜냐면 일제강점기에 진짜 내가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한다라는 건 진짜 우리 가족이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독립운동가 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처자식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 처자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중근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를 죽였던 안중근의 큰아들이 실제로 중국에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독살당해요. 그 어린 나이에 12살인가?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러니까 실제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냐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생각해야 돼. 그러면 안중근 의사가 예를 들어 자기가 만약에 이런 독립운동을 했을 때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될지 자기의 뭐 처자식이 어떨지 여러분 이런 걱정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외교 독립론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한다면 이게 잘못하면 무장투쟁론자들이 걱정했던 건 독립운동 무용론으로 갈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네가 왜 그러냐는 거지. 아니 미친놈 아니야. 왜 이렇게 네가 오버하는 거야. 아니야. 야. 그래서 이 당시에 독립운동가들한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네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 네가 그런다고 일본이 망할 것 같아? 네가 그런다고 이 민족이 독립할 것 같냐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는 얘기 같죠. 그렇죠? 네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독립은 진짜 아름다운 나라 미국이 그 다음에 정말 진짜 신사의 나라 영국이 아니 우리를 정말 해방시켜 줄 거야. 그런데 네가 네 인생 망쳐가면서 네 가족 희생해가면서 네가 왜 그러냐는 거야. 미친 거 아니냐. 제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장투쟁론자들은 사실은 이렇게 결론으로 갈까봐 그걸 걱정을 많이 했던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그래 좋아. 그럼 어떤 나라가 한 나라가 그래 도와줬다 치자. 그게 뭐 미국이라 치자. 영국이라 치자. 그러면 진짜 우리를 위해서 도와줬겠냐고.
사실은 우리가 원래는 A국의 식민지였는데 결론은 새롭게 우리를 도와줘서 독립을 시켜준 우리가 B국의 그러니까 식민지로 이게 바뀌는 거 아니냐. 아니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서 그냥 도와줘.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무장투쟁론자들의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달라 실제로 상하이 가서 했는데 아무 성과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 이 외교독립론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실은 이승만이 가장 큰 폭탄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대통령제도 이승만 때문에 되는 거고 외교독립론 쪽으로 하면서 상하이 쪽으로 가는데도 이승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임시정부는 이승만을 통제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승만에게 진짜 질질질 끌려다녔다고. 그리고 이승만에게 임시정부는 그냥 그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액세서리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갈등은 더욱 증폭되는 거지. 지금 시간 관계상 이 이승만 얘기는 다음에 뭐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치를 상하이로 결정하는 순간 이승만이라는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승만은 일단 제가 짧게만 소개하면 이승만은 양녕대군의 직계손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라고요. 왕족. 그러니까 왕족들이 워낙 근데 갈래가 많으니까 왕족들 중에 실제로 진짜 왕위를 계승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좀 제한적이고 나머지 이제 왕족들이 있겠죠. 근데 이승만은 자신이 그러니까 양녕대군의 직계손. 여러분 양녕대군 누군지 기억나세요? 태종 이방원의 첫째 아들 있잖아. 양녕대군의 직계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뭐냐면 세종이 조선을 망쳤다야. 왜냐면 여러분 세종은 충녕대군 셋째 아들이잖아. 셋째 아들. 그래서 원래 양녕대군이 첫째 아들, 효령대군이 둘째 아들, 충녕이 셋째 아들, 성녕대군이 넷째 아들 이렇게 네 아들 중에 그러니까 원래 장자로 계승을 했으면 그러니까 양녕대군이 쭉 왕위를 계승했으면 지금의 그러니까 조선의 국왕은 고종이 아니라 누굴 거라는 거야. 바로 이승만. 자기일 거라는 거야. 자기. 됐죠?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안 됐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 양녕대군의 직계손이라는 그 프라이드가 실제로 이승만은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독특했던 캐릭터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전통이나 혈통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부심이 강한 사람은 외부의 거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좀 소극적이에요. 근데 이승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서구 문화를 흡수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이승만의 정말 그 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는 이제 이승만을 후원해주고 항상 위기의 순간에 이승만을 구원해줬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1885년 이 땅에 처음으로 배제학당이라는 외국 선교사들의 학교를 만들었던 아펜젤러예요. 그래서 아펜젤러는 이승만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거든. 정말 진짜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아펜젤러가 이제 배제학당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승만을 만나는데 이승만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똑똑하고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아펜젤러가 사실은 미국 쪽이랑 이승만을 많이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나중에 결국은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뭐 그 영모 사건에도 휘말리고 그러면서 한성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형수로 잠깐 있었던 시절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독립운동가로서의 또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 한성 감옥 시절에 많은 인맥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미국으로 도미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 조선 사람들 중에 진짜 이승만 같은 스펙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승만의 스펙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승만이 조지 워싱턴대 출신이에요. 미국을 넘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학사를 어디서 하냐면 조지 워싱턴에서 해요. 그리고 석사를 하버드대에서 해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그러니까 박사과정은 스탠포드에서 합니다.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이승만이 워싱턴에서 맨날 그 파티에 참석했거든. 맨날 이제 파리에 참석하는데 이 이승만이 참석했던 그 파티가 바로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조지 워싱턴대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하버드 출신 아니야. 이 사람이 스탠포드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인들 중에 소위 말해서 진짜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실제로는 하여튼 공부나 이쪽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같은 이런 스펙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당시에 1차 대전 이후에 이 미국이라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실체가 전 세계에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서 세계 1번 국가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1차 세계대전의 결과인데 그러니까
이전까지 진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더 그레이트 브리튼. 그러니까 그 대영 제국은 이제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그 다음에 세계 최고 1번 국가가 미국이 되는 거야. 그런데 당시에 미국의 상류사회에 이렇게 이제 이승만처럼 진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러니까 외교 독립론으로 가는 순간 이승만 같은 사람은 진짜 천군만마지. 왜냐하면 이승만은 정말 그 미국의 주류사회, 미국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지도부가 있는 그 기득권 사회에 진짜 접촉이 가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교 독립론을 선택한 순간 이승만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승만이 너무나 독단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제도 원래는 내각 책임제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승만이 대통령제로 바꿔라.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1차 개헌 대통령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잘은 몰라도 그러니까 이승만이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임시정부가 상하이 있었으니까 이승만이 계속 상하이 있었을 것 같잖아요. 상하이에 거의 없었어요. 진짜 가끔 오고요. 이승만은 항상 어디 있었냐면 항상 워싱턴에 있었어. 됐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승만은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그러니까 1923년에 그러니까 박용만이 그러니까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가였던 박용만이 상하이로 날라와서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폭로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서야. 위임통치 청원서를 이승만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 대통령의 자격으로 낸 것도 아니고 왜냐면 그때는 아직은 임시정부가 이제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3.1운동이 터진 직후에 3.1운동 바로 직후에 자 미국 대통령에게 국제연맹에 의한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기 싫어요. 그래서 국제연맹이 우리를 지배해달라는 위임 통치.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을 국제연맹에 위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임 통치 청원서를 일방적으로 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여러분 매스컴도 없고 매스미디어도 없고 SNS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걸 몰랐던 거지. 근데 당시에 미주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사실 알게 돼. 그리고 박용만도 미주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하이로 날아가서 이승만의 이 만행을 폭로한 거야. 그래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았던 그러니까 이승만의 이런 어떤 독선, 이런 이제 그 어떤 독자적 행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독립운동가들이 이제는 완전히 폭발하게 돼요. 됐죠? 자, 그래서 그 신채호를 비롯한 무장투쟁론자들은 베이징에서 군사주비회를 먼저 엽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탄핵해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불신임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임시정부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임시정부를 압박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도산 안청을 비롯한 나머지 계열들도 여기에 호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임시정부에 문제가 생겼으니 우리 다 같이 모이자. 그래서 1923년 1월에 자, 임시정부에 그러니까 그 1910년 국권비탈 이후에 국내에 흩어졌던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한 방에 다 모였던 이게 유일한 사건이에요. 국민대표회의가. 됐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는 걸 놓고 논의가 시작되는데 안타깝게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 창조파 대 개조파로 나뉘어져서 굉장히 오랜 동안 토의를 하는데 실제로는 결론이 안 나고 그냥 해산당하게 돼요. 됐죠? 그냥 결국 해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파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신채호 같은 인물이 가장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신채호는 당시에 뭘 주장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모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전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구성될 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모였을 때 이번 기회에 그냥 새 정부를 만들자야. 됐죠? 자, 그래서 새 정부 수립하자. 이게 창조파고요. 그 다음에 개조파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도산 안창호인데 그러니까 안창호 같은 사람의 얘기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걸 여기서 깨냐. 그래서 임시정부에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이승만에 문제가 있다면 이승만 자르고 그 다음에 좀 조직 개편하고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개조잖아. 그러니까 조직 개편하고 그리고 다시 가자. 이게 뭐냐면 안창호의 개조파예요. 됐죠? 자, 그런데 결론이 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은 그냥 결렬이 돼버립니다. 자, 이러고 나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에 너무 많이 실망을 해요. 그래서 대다수의 독립운동 세력들이 이탈합니다. 자, 이러면서 임시정부는 진짜 위기에 빠지게 되고 이 위기의 순간에 누가 등장하냐면 김구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김구는 정말 온리 임시정부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국민대표회의 때도 그냥 그대로 현상 유지를 아주 보수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임시정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떠난다면 진짜 나 혼자라도 지키겠다. 그래서 자, 이때 이후에 임시정부는 이제 32년부터 이동
라고 하는 큰 고난의 시기를 맞게 되고 이 어려운 시기를 김구가 지켜냅니다. 됐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국민대표회의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의 개편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23년에 이게 결렬이 되면서 바로 결론이 안 나오고요. 조금 있다가 25년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결국 탄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탄핵하고요. 예, 배관 박은식이 2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조직을 개편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 내각 책임제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승만 때문에 이승만이 워낙 대통령에 대한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자 그래서 억지로 대통령 한 거고 이건 우리한테 맞지 않는 옷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각 책임제로 가자. 그래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2차 개헌이고요. 25년에. 자, 그다음에는 이제 3차 개헌은 그냥 우리 집단지도 체제로 가자. 그래서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지도 체제로 바꿨다가 그다음이 뭐냐면 요 사이가 여러분 임시정부는 그래서 크게 두 덩어리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부 상하이 임시정부예요. 상하이 임시정부. 됐죠? 자, 그리고 32년부터 40년까지 중간에 이동 시기가 들어옵니다. 이게 32년에서 40년이에요. 여기가 이제 중간에 이동 시기고요. 그다음에 1940년에 충칭에 이제 정착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중경정부 또는 충칭정부라고 불러요. 됐죠? 그래서 임시정부는 크게 이렇게 그러니까 세 쿼터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시험에서는 상하이 임시정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충칭정부를 물어봅니다. 됐죠? 네, 그래서 보통 이동 시기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40년에 자 이제 드디어 충칭에 도착하고 그러고 나면 체제 정비를 해요. 그러면서 강력한 단일 주석으로 갑니다. 단일 주석. 그래서 주석 중심의 4차 개헌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단일 주석에 김구가 임명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42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김원봉의 민족혁명당 계열이 여기에 참여를 해요. 임시정부에 전격 합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김원봉 계통의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사회주의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김원봉은 뭐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무정부주의지만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좀 여기 좀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충칭정부의 트로이카가 김구, 조소왕, 지청천 이런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 민족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회주의 세력이 좀 일부 들어왔잖아. 그래서 여기를 좀 완충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어. 자,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김규식이 합니다. 그래서 자 5차 개헌 이번에 44년에 그래서 한 번 더 개헌을 해요. 자, 이건 뭐냐면 자 누구한테 역할을 주냐면 김규식, 우사 김규식한테 역할을 좀 주는 거야. 왜냐면 김규식이 가장 대표적인 중도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지만 사회주의랑도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탄력적인 인물이야. 그러니까 김규식이 왜냐면 빨간 팀이 좀 들어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 좀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개헌 과정까지 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충칭정부입니다. 자, 32년에서 40년까지 이동 시기, 이 고난의 이동 시기는 시험에 나올 만한 얘기 없고요. 자, 그다음에 충칭정부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1940년, 그러니까 충칭정부는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딱 연도별로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40년, 41년, 42년, 44년. 됐죠? 자, 그래서 충칭정부는 이렇게 딱 4개의 스테이지.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렇게 왜냐면 이게 연도별로 딱딱딱딱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도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0년이에요. 자, 40년 그러면 여러분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죠? 4차 개헌. 강력한 주석제.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이 창설됩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은 지청천이에요. 지청천.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국독립당의 창당. 한국독립당. 그래서 한국독립당은 뭐 지청천, 조소왕, 김구. 그래서 원래 이제 한국독립당은 조소왕이거든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 충칭정부의 트로이카는 상하이 정부의 트로이카랑 완전히 달라요. 아까 상하이 정부의 트로이카 그러면 이승만, 그 다음에 이동휘, 그리고 안창호였죠. 자, 근데 이번에는 누구냐면 자, 김구, 그 다음에 지청천, 그리고 조소왕이에요. 근데 요 세 명이 완전 민족주의자들이야. 그래서 아까 혹시 기억나세요? 김원봉 그룹이 합류했을 때 김규식과 같은 중도파들이 중간에서 좀 절충을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40년
네,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41년은 자, 두 가지. 자, 41년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조소왕의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강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진짜 독립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독립된 우리의 국가를 이런 형태로 가겠다. 그래서 요 삼균은 뭐냐면, 정치적 균, 그 다음에 경제적 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교육적 균. 됐죠? 요 세 가지의 자, 평등을 이루겠다. 정치적 균, 경제적 균, 교육적 균. 그래서 3균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41년. 그리고 41년에 태평전쟁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게 선전포고합니다. 됐죠? 그래서 대일 선전포고를 해요. 41.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40에서 41년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2년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42년은 뭐라고요? 김원봉 계열이 들어온다고. 김원봉 계열. 됐죠? 되셨지? 자, 그 다음에 44년이 뭐냐면 마지막 오차개헌이에요. 그래서 이 오차개헌이 뭐라고요? 주석, 부주석. 자, 그리고 자, 한국강복군이 국내진공작전 준비하는 건 요거는 무장투쟁론에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임시정부 다 했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갈게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미출친 회의가 개최된 시기를 연표해서 찾아보래요. 그래서 여러분 임시정부는 상하이 시기, 그 다음에 충칭정부 시기, 그리고 이동 시기는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각 시기별로 해서 중요한 사건의 전개, 이렇게 몇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임시정부가 침체에 빠지자 새로운 활력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회의가 개최됐대요. 그런데 이 회의를 보세요. 자, 근데 각자 임시정부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중요한 말로 또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누어졌대요. 끝. 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요? 1923년 국민대표회의. 국민대표회의. 됐죠? 네. 그래서 자, 국민대표회의 시기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들어갑니다. 자, 1919년 요건 이제 임시정부 3.1운동이 임시정부 막 9월에 구성될 때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25년에 그러니까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고 나서 원래 그때 이승만을 자르려고 했는데 못 자르고 다시 수습을 좀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25년에 이승만 자르고 박은식이 2대 대통령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은 국민대표회의는 가시기로 들어가야 되네. 됐죠? 네. 그 다음에 31년에는 한인애국단, 35년에는 나머지 한국국민당, 그 다음 한국민당 이제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김구, 그 다음에 광복. 됐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1번이지. 됐죠?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자, 국내민족운동, 국외민족운동으로,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